202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읽어주세요. 청소년 성매매 실태. 청소년 가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출한 청소년들이 쉽게 성매매에 유입될 위험을 안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가출을 포함하여 실종으로 신고 접수되는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은 매년 1만 명을 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출한 여자 청소년 7명에서 10명 중에서 1명꼴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매매로 유입된 가출 청소년은 살해 등의 위험에서도 안전하지 않으므로 강력한 보호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여기서 보면 가출한 여자 청소년의 7명에서 10명 중 1명꼴로 성매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제가 2019년에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렇진 않아요. 더 심합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가져온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왜냐면 여자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면은 뭐 친구 집에 머물면 뭐 괜찮은데 사실 그게 또 여의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거처를 마련하는 건데,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뭐 아르바이트를 바로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성매매로 유입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1명으로 나오네요. 자, 이어서 읽어주세요.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이유진 등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 동기 1순위는 가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숙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시작, 2순위는 주변 친구들의 권유나 부탁, 3순위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몰래 성매매함 등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결정이 아동 청소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5%가 강요와 협박에 의한, 타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응답했다. 즉, 가출 후 또래 포주나 성인 남성이 피해 아동 청소년을 강제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어쩔 수 없이 여자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이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72.5%가 성매매 행위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심층 면접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가출 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네, 여기서도 보면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가출을 하면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출 패밀리라고 하죠. 가출 팸을 결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주로 남성들이 하는 거는 이제 알선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남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현장을 뛰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사실 되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럼 아이들이 가출을 하면은 다 이와 같이 되는 것이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쉼터 같은 곳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럼 거기 왜 안 머무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곳에 머무려면은 이제 규율을 따라야 되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규칙도 있는데 그것을 싫어가지고 또 가출, 이제 거기서도 이제 벗어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어서. 네. 여성가족부 2016년 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가 2016년 처음으로 실시한 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건 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7명, 74.8%는 채팅앱 37.4%와 랜덤 채팅앱 23.4% 또는 채팅 사이트 14%를 통해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팅 앱이란 1대1 채팅, 화상 채팅 등 랜덤 채팅 앱으로 불특정한 상대방과 채팅 또는 쪽지를 주고받는 어플리케이션. 다음 이어서요. 네, 조건 만남. 성매매, 가출 등 위기를 경험한 19세 미만 청소년 응답자 173명 중 조건 만남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1.8%, 107명이었다. 이 가운데 70.7%는 가출 후에, 51.4%는 과거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조건 만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 만남을 하게 된 이유는 갈 곳, 잘 곳이 없어서 29%가 가장 많았고, 조건 만남 대가로 대부분 돈을 받은 것 87.9%로 나타났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 만남 같은 성매매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청소년 성매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무조건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진짜로 단속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예방책이죠, 예방책. 그래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게 가장 효과적인 예방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여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잘 곳이 없어서 성매매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지만 적지 않게 그 대가로 이제 돈을 받기 때문에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출을 안 했어도 자신의 용돈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뭐 용돈이 부족한데 이제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뭐 이것저것 이제 청소년 용돈 벌이 이렇게 이제 뭐 검색을 하다가 이제 검색이 얻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른들이 뭐 돈을 제시하게 되고 그 액수가 아이들이 만질 수 없는 뭐 10만 원, 20만 원 단위로 딱 넘어가면 이제 어른들이 느끼기에 뭐 10만 원, 20만 원은 뭐 크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에겐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은 아이들이 지출이 커지게 되고 이것에 있어서 이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제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이런 통제력이 스스로 자아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넘어가면은 좀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거. 자, 이어서 읽어주세요. 조건 만남 중 65.4%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 내용은 약속한 돈보다 적게 주는 경우가 72.9%, 콘돔 사용 거부 62.9%, 임신, 성병 48.6% 순이었다. 네,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약속한 돈보다 적게 주거나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런 아이들이 성병 문제, 이제 특별히 아이들이 이제 성매매를 통해서 하는 성 경험이 이제 막 처음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성을 구매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습적으로 구매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병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콘돔 착용 거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성병이 옮기게 되고, 그럼 아이들이 자기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병원 가냐? 안 가죠. 어른들보다 안 가요. 왜냐면 내가 뭐 산부인과를 가겠다? 뭔가 이상해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뭐 재정적인 것도 그러고. 이제 보호자 또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가고 정말 나중에 악화된 다음에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기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불임이라든가 좀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그 여성 부인병으로 인해서 뭐 자궁을 드러내야 되는 뭐 그런 일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청소년 성매매를 통해서 임신이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선택하는 건 뭐겠어요? 낙태죠.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임신한 청소년이 낙태 비용을 벌기 위해서 계속 성매매하는, 임신한 상태로 좀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의 몸이 건강할까?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할까?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나중에 가정을 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에 선택했던 이것이 나중에 미쳐질 여파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도 아이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 예방 교육,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방 그런 교육을 이제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좋은 예방책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복음인데 특별히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 네. 이어서 또 읽어주세요. 하지만 피해를 당해도 48.6%는 주변 등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내가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였다. 네, 여기서도 내가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이 내용이 이 성매매, 그러니까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야, 너 공범이야. 너 이렇게 되면 너 처벌받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을 뜯더라도 이제 돈을 다 안 주는 거죠. 돈 준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신고하면 너도 같이 잡혀 들어가고 너희 부모님도 다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자, 이어서. 네. 청소년들은 조건 만남 근절을 위해 조건 만남 상대 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 49.1%, 불법 랜덤 채팅 앱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 12.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네, 이와 같은 이제 해결책들을 내지만 사실 성매매 사건에 있어서는 주로 함정 수사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 개 형사하고도 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이게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했더니 주로 제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성매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있는 그 자기 친구가 이제 신고를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잡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로 함정 수사를 통해서 이게 잡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자 청소년들은 보호를 받아요. 법에 있어서. 그 성을 구매한 남성은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경찰들이 계속 함정 수사를 인력이라든가 또 여기만 청소년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참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사실 뚜렷하고 뾰족한 수는 없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교회가 커버하면 어떨까 또 이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인력을 가동해야 되고 또 인력이 그렇게 되면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 인력은. 맞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계속 밤에 무슨 일들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칫 그냥 교회가 장소만 내주면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다 교회로 끌어들입니다.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쉼터 비슷한 그런 사역들, 뭐 대안가정 이런 사역들을 이제 주로 교회들이 맡아서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도 참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청소년 동성애 성매매. 네, 청소년들의 동성애 성매매 실태가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소위 학문 알바로 불리고 있다. 동성애자 전용 스마트폰 앱이 청소년 동성애 성매매를 잇는 연결망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동성애자 전용 앱을 살펴보면 자기소개란에는 쪽지를 달라며 이용자들의 나이, 지역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성적 취향, 나체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다. 또 다른 동성애자 앱의 경우 만남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 10건 가운데 3-4건 정도는 자신을 청소년이라고 소개하면서 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알바를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란 청소년들이 성인 남성 동성애자에게 돈을 받고 성을 파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 커뮤니티, 동성애 카페, 스마트폰 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차단 등이 시급하다. 청소년 시절 일시적인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는데 돈을 위해서 동성애 관계에 빠져들고 나아가 이런 방법으로 욕정을 풀려고 한다면 동성애에 고착되어 버릴까 심각히 우려된다.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접하게 되면은 특별히 남자 청소년이 이렇게 처음에 호기심, 그러니까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비례 이런 호기심이 많죠. 그리고 이제 위험 성행동 하는 거에 비해 보면 이제 여학생들보다 이제 남학생이 훨씬 더 이제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이 이거를 이제 호기심에 동성 이런 것들에 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동성애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우려되는 내용인데. 그러면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또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며 특히 성구매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허용도가 여전히 높다. 실제로 성구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가정의 역할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연계하여 우리의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 때 청소년의 성매매는 근절될 것이다. 네. 가정의 역할 회복. 네, 그리고 여기 또 학교의 역할도 아주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죠? 선생님들은 그런 사무일에 엄청 치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서 말한 대로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이제 교회까지 연계해서 아이들을 참 잘 보호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은데 학교에서조차 요즘 뭐 청소년들 인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예 귀찮은 일에 힘든 일에 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하는, 특별히 또 젊은 선생님들일수록 좀 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네, 필요하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가면은 이 아이들 꺼내오고 회복시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그런 사역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예방에 좀 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예방에 좀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 청소년 성매매 피해의 현황과 보호 지원 읽어주세요. 네. 정부에서는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이버 상담 사업,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온라인 성매매 경고 문구 게시 의무화, 청소년 유해 매체 규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관련 처리 절차를 갖추고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와 재활을 돕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 예방 정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가 미비하다.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차단 및 모바일 앱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유해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수행하는 기간을 늘리고 내용을 다양하게 하며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게 할 때 청소년들의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내용이 써 있지만 제가 그 청소년 성매매 재활 관련된 그런 기관들을 조사할 때 이 연구를 2019년도에 했다고 했죠. 근데 이것이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청소년 예산을 어디다 투입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그 연구했던 그 센터는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이거 효율성이 없으니까 폐지시키는 것이 낫지 않냐? 자기가 정책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관은 폐지시키고 차라리 그 여성 센터라든가 성폭력 뭐 이런 센터들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좀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는 얘기하셨는데, 그럼 또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주로 성인 위주예요. 주로 이제 성인 위주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그와 같이 제대로 케어받을 수 있지가 못해요. 그래서 어찌해든지 그때 연구를 할 때 그 청소년 기관에 대한 좀 디펜스를 최대한 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청소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예산, 정책 문제에서 예산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 사이버 상담 사업, 이것도 예산 투입되는 거죠. 인력을 써야 되니까요. 이거 신고 포상금 예산, 그 다음에 유해 매체 뭐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이제 감시 활동, 교육과 상담 기관을 늘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을 잘 모르시는 분이 이제 그냥 이렇게 쓰신 거예요. 좋은 내용을.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기관도 폐쇄시키려고 하고, 있는 기관에도 재정이 지금 책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성매매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은 지금 여러 기관들이 뭉쳐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여름 겨울 수련회 하는 식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막 이렇게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막 실적. 왜냐하면 실적을 내야 되거든요. 실적을 내야지 예산이 편성이 돼.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냥 막 넣는 거예요. 막 넣고 뭐 제대로 재활 안 됐어도 그냥 뭐 프로그램 몇 명, 좀 뭐 예를 들어 수련회 몇 명 들었다. 그럼 그걸 통해서 몇 명이 좀 잘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잘 된다라고 했으면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또 선생님이 붙어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잘 됐다라고 하고 그 아이들은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방치가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은 다시 또 어디로 갈까요? 다시 또 성매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서울시만 하더라도 그 서울시의 그 2018년 기준인가요?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그마저도 삭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뭐 다른 데 투입이 되고, 뭐 다른 복지 정책이다 해서 다른 데 막 투입이 되고, 청소년 관련된 예산은 삭감되고. 그러니까 청소년이 이 사회에 있어서 가장 좀 약자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 첫 번째로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페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전공을 해도 청소년 분야에 남아있는 사람이 적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그리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청소년부가 뭐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거의 우선순위상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아동도 물론 청소년에 비해 약자긴 하지만 누가 껴있냐? 부모가 껴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에서 앞쪽에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청소년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사역자들도 전문 사역자가 그 분야에 투입되기보다도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은 그냥 맡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령 목회를 가기 위한 그 연습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전문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현장에 투입되게 되고 그리고 이 부교육자들의 또 다른 문제가 1년 짧으면 1년 보통 2년 길면 3년 이렇게 해서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별로 이 사역자에게 마음을 붙이지 않죠. 처음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뭐 좀 열심히 해볼까 하다가 사역자가 교체되고 아이들이 그래서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입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하다가 또 교체되고. 네. 그래서 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은 청소년 이 사역자 관련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또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어찌됐건 좀 이야기가 다른 데로 많이 새기도 했지만요. 또 이어서 읽어주세요.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담, 법률, 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매매 권유를 받거나 벗어나고 싶을 때 반드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또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는 랜덤 채팅 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하는 등 경찰청과 협업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 수사, 처벌을 강화하는 데 관계부처 간 힘을 모아 현장 집행력을 높여가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네. 여기 밑에서도 이와 같이 밝혔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뭐 개선하겠다, 발전하겠다. 근데 그렇게 현실은 여러 가지 장벽들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 네. 이어서 205페이지 이어서 읽어주세요. 네, 성산업 구조의 특성과 성매매에 대한 사회의 대처 방법. 1. 저연령화, 만성화되고 있는 장기 가출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2. 청소년을 상품화하는 범죄를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 3. 성적 거래를 당연하게 여기는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나이 어린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동경하는 영계 문화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일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게 한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성적 대상화, 상품화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제공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면서 성매매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4.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의 장벽과 취약한 경제개념 해결을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제한되어 있으며 저임금 직종이 대부분이다. 현실적인 노동의 장벽은 성매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네. 자, 그리고 가정의 역할.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이 바로 서야 한다. 청소년은 건강한 가정 안에서 보호받으며 자랄 권리, 학교에서 올바른 윤리와 도덕을 배울 권리, 사회에서 어른들의 배려와 보살핌, 그리고 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청소년들이 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가정의 역할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연계하여 우리의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 때 청소년의 성매매는 근절될 것이다. 네, 이거 아까도 다 했던 말이죠? 네. 네, 좋아요. 이어서 성교육 가이드. 네. 학교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고 성매매의 폐해를 이해시키고 랜덤 채팅을 이용한 성범죄가 많음을 인식시켜 유해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도하고 가정폭력 피해, 성폭력 피해, 가출 후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기억하도록 해준다. 가정폭력 피해, 성폭력 피해, 가출 후 도움받을 수 있는 곳 1388, 117, 1366 학생들의 성교육에서는 이러한 성매매의 폐해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인 정보로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청소년들이 성을 구매하는 경우 초래할 폐해는 첫째,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둘째, 범죄자가 되어 처벌을 받는다. 셋째, 범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 성매매 여성은 잦은 음주와 흡연, 반복적 성병, 임신, 낙태, 폭력으로 인한 건강 문제, 사회적 차별과 낙인, 사회적 소외감, 낮은 자존감, 자살 충동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
수많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수입을 얻게 하는 성매매 산업 구조로 인한 착취 등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의 입장은 학생들에게 폐해를 알려주고 현명한 판단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안 된다라고 확고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청소년들이 성매매자가 되는 것에 대해 엄격하고 강하게 배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네,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또 약간 학교 교육하고 일부 또 상충되는 내용이 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성적 자기 결정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결정에 따라서 내가 뭐 소위 말하는 그 어른이랑 내가 뭐 내 결정에 의해서 돈을 받고 내가 하겠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불법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뭐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생각 안 하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거기에다 껴맞춰가지고 난 결정권으로 이렇게 한 건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윤리 그리고 건전하고 보수적인 성 가치와 윤리가 학교에도 전파가 되어야지, 그리고 또 아이들 가운데도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지 좀 어느 정도 더 많은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은 또래 동조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주변 또래들이 막 성매매를 하고 옆에서 부추기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순결 교육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룹을 져주죠. 그룹을 져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같이 쭉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딴 생각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붙잡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교육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그리고 미래의 자신의 가정과 교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그룹을 져주고, 그리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이런 강사 선생님들을 파송시켜가지고 들어오게 해서 이제 강의하게끔 하면서 이런 문화 생각들을 더욱더 이제 뭐랄까요, 탄탄히 다져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